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52이고 남편과 결혼해서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고 시댁에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여동생, 남동생 한 명씩 있었습니다. 결혼 후 3년 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실에 남편과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시어머니를 도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사이 시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누이는 직장을 따라 서울로 자취를 하러 갔습니다. 결국 시댁에는 시어머니 혼자 남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돌보며 함께 생활을 하다시피 했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건강하셨고 저와 남편이 도움을 드리는 것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안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행여나 시아버지 부재로 인한 스트레스로 시어머니가 병이 날까 두려웠던 저와 남편이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세심히 잘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큰 사고사를 당한 것이었어요. 나쁜 일은 연이어서 일어난다고 하더니 설마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결혼한 지 8년째 되던 해 어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출근길에 나섰고 저는 아이를 챙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출근길 교차로에서 대형 트럭과 신호위반 차량이 충돌했고 그 사이에 끼어있던 남편의 승용차가 순식간에 사고에 휘말린 겁니다. 사고 현장은 참혹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은 크게 다쳐 숨을 거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사들은 사고 즉시 사망한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경찰에 연락을 받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사고 현장에 달려갔을 때 파란 천으로 덮여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려버렸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하던 남편이 출근길에 나섰다가 하루아침에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딸 아이를 안고 울부짖으며 정신을 붙들기조차 힘들었고 어린 딸은 이유도 모른 채 아빠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 남아준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은 상상조차 못할 만큼 클 텐데도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잡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너무 뜻밖의 사고라서 나는 너무 당황했었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저를 잘 보듬어주고 위로를 해주는 사람은 시어머니셨어요. 오히려 남편 잃은 슬픔보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더 클 것 같은데도 시어머니는 혼자가 된 저를 안타까워하며 제 두 손을 꼭 잡아주고 내내 제 옆에서 떠나지 않고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은 제게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때 제게 그러셨습니다. 아가, 너무 슬퍼 말아라. 너한테는 우리 이유리가 있잖니. 나도 내 아들이 저렇게 하늘나라로 가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다. 하지만 어쩌냐. 살 사람은 살아야지.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네 딸을 키울 수가 있는 법이야.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남편 대신에 아빠를 잃은 제 딸을 돌보러 매일 저희 집에 오시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런 덕분에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먹고 살 일에 매달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처분을 하고 시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건 오로지 시어머니가 그러자고 한 것이었어요. 내가 네 집을 오가느니 차라리 네가 집을 팔고 내 집으로 들어오거라. 그게 더 낫겠다. 내가 너희 집을 오가며 다니는 것이 좀 힘드니까 말이다. 그게 현명하겠다 싶어서 자연스럽게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어차피 시어머니도 혼자 살고 계셨고 저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처음 몇 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별 탈이 없이 잘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아프지는 않았고 남편이 사고사로 죽었을 당시만 해도 내 딸과 집안일을 도와줄 만큼 건강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병과 당뇨가 심해지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제가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시누이와 시동생이 도와줄 줄 알았지만 그들은 시어머니 봉양을 거부했습니다. 시누이는 집이 멀다는 이유로, 시동생은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편도 없이 혼자서 바깥에서 일도 해야 했고 딸도 키워야 했는데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도 집에서 병간호를 하는 일도 다 내게 떠맡겼습니다. 아직 미혼인 시누이는 얼마든지 나를 도와서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분담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절대로 거부하더라고요. 불편하고 힘든 것은 내게 다 미루고 떠맡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제게 그러셨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다.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도 자기 엄마를 나 몰라라 하는데 너는 내 자식보다 더 낫구나. 아무튼 정말 고맙다. 네가 아직 젊은 나이에 나를 버리고 네 딸을 데리고 얼마든지 홀홀 날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나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전 어머니가 계셔서 큰 의지가 되었어요. 애들 아빠가 그렇게 가고 나서 어머니가 저를 잘 잡아주지 않았다면 전 어떻게 되었을지 저도 몰라요. 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잘 버티고 산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이런 삶이 내 숙명이라고 여겼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평소 때 내게 하던 말이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도 당신이 우리 엄마 편이 되어주고 보살펴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남겨준 유언이야. 엄마를 잘 보살펴달라는 말씀을 꼭 하셨어. 우리 아버지의 그 유언을 잊지 말자. 결국 선택지는 저뿐이었고 어린 딸을 돌보고 남편의 마지막 부탁도 지켜야 했기에 시어머니를 모시며 힘들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아프더라도 혼자서 약도 드시고 밥도 간단히 지어서 아침에 밥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집안일도 조금씩 하실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출근을 했어요. 퇴근 후에는 집안 청소, 빨래, 장보기, 아이와 시어머니 돌보기를 동시에 병행하며 오후에는 병원 예약 확인, 입원과 수술 서류 준비, 보험 처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쉬는 날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날에는 반차나 휴가를 어렵게 내야만 했습니다. 내 시간이라곤 따로 없었어요. 저녁 식사 준비, 약 복용 확인, 배변과 세면 보조, 밤에는 시어머니 건강 체크와 다음날 약과 일정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병원비와 생활비는 매달 큰 부담이었지만 시누이와 시동생은 단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었고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 곁에 붙어있는 것이 시댁 재산을 노리고 그런 것이 아니냐며 도둑년 취급을 했습니다. 참 못된 시동생과 시누이였어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아버지가 물려주시고 가신 논밭을 전부 다 팔았습니다. 이를 두고 시동생과 시누이는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를 사주를 해서 시어머니가 그 논밭을 팔아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 논밭이 자기네들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보란듯이 팔아버리고 병원비와 생활비로 다 써버리자 아까워 죽고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시동생에게 그러셨습니다. 내가 내 맘대로 팔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이 내 생활비와 병원비를 대줄 것도 아니면서 말이 많구나. 시동생과 시누이는 둘 다 똑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독박으로 돌보고 있었지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넨 적이 없었어요. 내가 오히려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피 빨아먹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가 보통의 고부관계와는 다르게 며느리인 저와 가깝게 지내고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것이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신우이가 내게 그러더라고요. 올케 언니, 혹시 엄마를 꼬셔서 엄마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만일에 그런 거라면 지금이라도 당장에 엄마한테서 떨어져요. 아무리 엄마가 올케 언니를 이뻐한다고 해도 언니는 남이에요. 주제 파악을 하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소가지가 하나도 없는 신우였습니다. 그런데 시동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형수, 행여나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증여를 받을 생각은 아예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난 그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듣고 보니 진짜로 그래 볼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잘 지켜봐요. 내가 어떻게 하나. 말하는 꼬락서니 것 점 아가씨나 서방님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내가 꼴 보기도 싫으면 당장에 서방님인 아가씨가 어머니를 모시던가요.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안달이에요? 라고 대받아 쳤더니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전부 다 아버지가 엄마 앞으로 유산 상속을 했어도 유류분 청구는 안 했어요. 내가 할 줄 몰라서 안 한 줄 알아요? 어차피 엄마가 우리한테 그대로 상속할 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행여나 형수가 어머니를 꼬드겨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시골집이랑 팔게만 해봐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가만히 두지 말든지 알아서 해요. 나는 무슨 죄니? 내가 유산 상속도 못 받을 처디인데 남의 어머니를 무상으로 모시고 있잖니. 그건 네 눈이 안 보이냐?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모시고 살기 싫으면 나가 살면 되죠. 내가 그러라고 했어요? 형수가 엄마한테 빼먹을 게 있으니까 재혼도 하지 않고 붙어있는 거죠. 천불이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시어머니한테서 빼먹을 게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갑자기 슬금슬금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래도 욕바가지 저래도 욕바가지라면 내가 왜? 시어머니를 내 몸을 갈아가며 모시고 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은 다 챙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신우의 시동생이 내게 중요한 힌트를 준 셈이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병원비나 생활비를 더 이상 제 돈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논밭을 판 돈이 있었으니까요. 어차피 그 돈은 시어머니가 저를 믿고 맡긴 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맘 놓고 시어머니가 맡긴 돈을 시어머니를 위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신우이나 시동생은 시어머니가 위독하실 때에도 시어머니의 건강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놈의 돈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가 제가 모시고 산 지 10여 년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증여한 논밭과 시골집이었어요. 이미 논밭은 시어머니가 생전에 다 직접 팔아서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에 보태 써버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제게 미안해 하셨어요. 남편도 없이 어린 딸을 키우며 시어머니까지 모시는 제 삶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 시골집뿐인데 네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냥 두고 가면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말이다. 내가 살아있을 때 네 몫을 챙겨줘마. 그렇게 시어머니는 시골집을 제 앞으로 증여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아니다. 이건 네가 받아야 할 몫이다. 어차피 네 시아버지가 장남한테 물려줄 재산이었다. 네 남편이 받을 몫이니까 네가 받아야 맞다. 그래야 내가 하늘로 가서 내 아들을 만나서 할 말이 있을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저를 배려를 해주신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신우이와 시동생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자마자 두 사람은 저를 향해 도둑년이라며 난리도 그런 난리도 아니었어요. 우리 몰래 집을 증여를 받아? 이건 말도 안 돼.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설레발을 쳐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내게 그랬어요. 며느리는 상속자에서 제일하는 것은 알고 있을 테죠. 당장 엄마 집에서 나가요. 그리고 엄마한테 증여받은 것도 잘못된 거니까 다시 내놓고요. 며느리는 권리가 없어요. 알았어요? 라고 하며 10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던 집에서 저를 내쫓겠다고 벼르더라고요. 법으로 할 테면 하라지. 저는 두고 보자 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다며 둘이서 나를 도둑년 취급을 해댔어요. 당장이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지 못해요? 형수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에 붙어 있어요? 빨리 나가요! 라고 하며 둘이 쌍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시골집에서 나와 내 딸을 싸잡아서 나가라고 소란을 피워댔어요. 시어머니가 살아생전에는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나를 내쫓겠다며 시어머니와 살던 집에서 떡 버티며 내 물건들을 함부로 마당으로 던지며 나가라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죠. 저도 이젠 시어머니 당기신 그 집에서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시동생과 시누이가 쫓아낸 꼴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저도 그 집에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그 집을 부동산에 내다 팔고 다른 곳을 알아보던 중에 또 내게 쫓아와서 난리 부르스를 치길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할 테면 해봐라. 법 좋아하는데 법으로 할 테면 해봐. 라고 하며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시동생과 시누이가 변호사를 만나고 와서 내게로 개거품을 물면서 달려와서 또 난리를 쳤습니다. 옳게 언니. 언니가 무슨 조화를 부린 거야? 왜 언니 앞으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가 있는 거야? 형수, 이런 법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집 재산은 형수가 다 가로챈 거예요? 내가 왜 가로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의 재산을 상속을 받은 것뿐이에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조화를 부렸겠어요. 안 그래요? 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버지가 왜 형한테 모든 재산을 다 상속을 했냐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돌아가신 아버님과 형한테 물어봐요. 그러자 시누이와 시동생이 뒤로 나자빠지고 죽는다면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혼으로 장남인 남편에게 숨겨놓은 알짜배기 땅을 상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랬으니 당연히 남편의 재산을 제가 상속을 다 받은 거였고요. 시골집과 시골의 논밭만 시어머니 앞으로 시아버지가 남긴 거였어요. 논밭은 시어머니가 팔아서 병원비와 생활비에 보탰으니 시동생과 시누이가 상속을 받을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시골집은 시어머니가 제게 증여를 하셨지만 이것을 이유로 시동생과 시누이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왔습니다.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말입니다. 결국 모든 갈등은 법정으로 번졌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심장이 떨렸습니다. 10년 넘게 시어머니를 돌봤던 순간들이 인정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고 증거로는 동거기간과 봉양일지, 병원 기록, 약 복용 기록, 간병 기록, 생활비와 병원비 지출 내역, 시어머니가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했다는 증언 등을 제출했습니다. 시댁 형제들은 그건 상속과 무관하다며 반박했고 변호사와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며느리가 직접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자녀를 통한 대습 상속으로 기여분을 일부 인정받는 사례가 있었어요. 재판 과정은 길고 힘들었지만 결국 법원은 제 딸이 상속받을 몫을 계산할 때 제 봉양 사실을 일부 참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을 할 것도 말 것도 없었어요. 괜히 실익도 없는데 소송 비용으로 돈만 써대는 꼴이었습니다. 시골집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그냥 시아버지가 숨겨놓은 땅을 남편을 통해 상속을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게 평소에도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에게 잘 해드렸으면 장남에게 몰빵을 했었겠어요. 자식은 똑같은 자식인데 말입니다. 부모 눈에도 자식 같지 않은 자식은 자식으로 취급을 하지 않으신 것이죠. 시동생과 시누이는 며느리네가 상속자가 아니라서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굳은 일은 자기만 맡겨버리고 모른 체 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동생과 시누이가 억울하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참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고 뭡니까? 돈 욕심에 눈이 뒤집혔더라고요. 결국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팔아서 쓴 논밭은 이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고 제가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시골집은 제 딸의 몫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제게 증여한 시골집만 제외하고 알짜배기 땅은 제 남편의 상속재산이 되었고 법적으로 저는 배우자이자 상속인으로서 정당하게 물려받은 것이었죠. 시누이와 시동생이 떠들던 유류분 반환 청구?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린 제가 상속인이 아니면 몰라도 제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은 당연히 제 몫으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판사님도 판결문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은 이미 장남 앞으로 상속되었고 배우자인 며느리는 정당한 법정 상속인이다. 따라서 피고 며느리는 원고 시누이와 시동생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토록 저를 도둑년 취급하고 윽박지르던 시누이와 시동생은 법정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저를 믿고 남편 몫까지 책임지라고 맡겨주신 마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는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하겠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제대로 모시지 않고 제 고생은 안중에도 없이 재산 타령만 하다가 실익도 없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목을 매다가 결국 손해만 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모 재산은 무조건 자식 수대로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부모의 뜻과 기여한 부분 그리고 실제 상속 구조를 냉정히 따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생 부모 곁에서 함께한 정성과 희생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이다처럼 속 시원한 결론, 시어머니의 진심과 시아버지의 뜻은 결국 저와 제 딸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걸 빼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